이 곡은 한국인들의 한을 담은 곡이에요. 그의 말에 제 마음이 움직였어요. 러시아 모스크바의 한 여대생이 한국 청년과 운명적으로 만나게 되는데요. 행복도 잠시, 갑작스러운 이별과 예상치 못한 임신 소식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죠. 그 한국 남자 지금 어디 있느냐? 는 아버지의 차가운 질문. 그리고 한국으로 오세요. 손자를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라는 뜻밖의 제안까지. 과연 이 두 사람은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진정한 사랑을 완성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경험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저는 알리나 포포바입니다. 2022년 겨울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영문학과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해 12월 평생 잊지 못할 만남이 있었죠. 대학 내 국제학생 문화교류 모임에 참석했을 때였습니다. 그날 저녁 7시 강당에는 여러 나라 학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각자 자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시간이었죠. 독일 학생들은 전통 음식을, 프랑스 학생들은 와인을, 그리고 우리 러시아 학생들은 발레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무대 한쪽에서 기타를 조율하는 동양인 남학생이 보였어요. 검은 머리에 따뜻해 보이는 눈빛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겼죠. 어떤 나라에서 왔을까 궁금했거든요. 드디어 그의 차례가 왔습니다. 무대에 올라간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최윤호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전통 민요 아리랑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기타 선율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멜로디가 너무나 슬프고 애절했습니다. 마치 오랜 그리움과 한을 담은 듯한 소리였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연주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연주였어요. 그런데 그 곡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윤호라고 소개한 그 청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곡은 한국인들의 한을 담은 곡이에요.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이루지 못한 사랑에 대한 아픔을 노래한 거죠. 그 순간 저는 무언가에 이끌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러시아에도 비슷한 정서가 있거든요. 우리의 시와 노래에도 그런 깊은 슬픔과 그리움이 담겨 있잖아요. 러시아에도 그런 노래가 있어요. 푸시킨의 시에도 비슷한 감정이 담겨 있죠. 제가 말하자 윤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저는 푸시킨을 정말 좋아해요. 특히 예부게니 오네긴을 읽을 때마다 감동받거든요. 이렇게 우리의 첫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날 밤 모임이 끝난 후에도 우리는 근처 카페에서 계속 이야기를 나눴어요. 문학에 대한 이야기, 음악에 대한 생각, 그리고 서로의 나라 문화에 대한 궁금증들을 주고받았죠. 윤호는 현대문학을 전공하고 있다고 했어요. 한국의 현대시를 연구하면서 러시아 문학의 영향을 받은 작품들을 분석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 역시 영문학을 전공하지만 러시아 고전 문학에 대한 애정이 깊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에 시간 있으면 제가 좋아하는 러시아 시를 낭독해 드릴게요. 제가 말하자 윤호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럼 저도 한국의 아름다운 시를 들려드릴게요. 기타 연주와 함께요. 그렇게 우리는 다음 만남을 약속하고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모스크바에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인지 그 추운 겨울밤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가슴속에서 작은 불꽃이 타오르는 것 같았죠. 그때는 몰랐어요. 그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입니다. 약속한 날 저는 윤호를 제가 자주 가는 작은 서점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조용하고 아늑해서 대화하기에 좋았거든요. 윤호는 노트북과 기타를 가져왔더군요.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한국 시인 윤동주의 시를 들려드릴게요. 윤호가 기타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가 연주하며 낭송한 별해는 밤이라는 시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비록 한국어로 된 시였지만 그 감정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특히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 합니다라는 구절이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제 차례가 됐을 때 저는 레르몬토프의 돛을 러시아어로 낭독했습니다. 윤호는 러시아어를 모르면서도 집중해서 들어주더군요. 낭독이 끝나자 그가 물었어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바다 위의 외로운 돛에 대한 시예요. 그 돛이 찾고 있는 것과 버리고 온 것에 대해 묻는 내용이죠. 결국 평화보다는 폭풍을 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윤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한국의 시와 비슷한 정서가 있네요. 안정보다는 치열함을 추구하는 마음 말이에요. 그 후 우리는 정기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만나서 서로의 언어를 가르쳐 주었어요. 윤호는 저에게 한국어를, 저는 윤호에게 러시아어를 알려주었죠. 처음엔 간단한 인사말부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같은 기본적인 표현들이었죠. 윤호가 러시아어로 야 테바 류블류라고 말할 때마다 발음이 어색해서 웃음이 나왔어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나요? 윤호가 갑자기 제안했습니다. 알리나, 제가 한국 음식을 만들어 드릴게요. 김치찌개라는 음식인데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저는 윤호를 제 자취방으로 초대했습니다. 부모님과 떨어져 살면서 혼자 지내고 있었거든요. 윤호는 미리 준비한 재료들을 가져와서 정성스럽게 요리를 시작했어요. 김치의 매운 냄새가 집안에 퍼졌을 때 저는 조금 걱정됐습니다. 너무 매울까 봐요. 하지만 막상 먹어보니 정말 맛있더군요. 매콤하면서도 시원한 맛이었어요. 이거 정말 맛있어요. 레시피를 알려주실래요? 제가 물어보자 윤호가 기뻐했습니다. 그럼 저도 러시아 음식을 배워보고 싶어요. 보르시 만드는 법을 알려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음식을 통해서도 서로의 문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저는 윤호에게 보르시와 블리니를, 윤호는 저에게 불고기와 비빔밥 만드는 법을 알려주었죠. 어느 날 저녁 저는 윤호를 부모님께 소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주말에 부모님 집에 윤호를 초대한 거예요. 어머니는 반가워하셨지만 아버지는 조금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한국에서 왔다고 했나? 여기서 뭘 공부하고 있지? 아버지가 딱딱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러시아 현대문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홉과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이 한국 문학에 미친 영향을 공부하고 있어요. 윤호가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그 대답을 들은 아버지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아버지도 문학을 좋아하거든요. 그날 저녁 윤호는 아버지와 도스토예프스키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윤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서 기뻐요. 저도 마음이 놓였어요. 하지만 아직 아버지가 완전히 마음을 열지는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시작이 좋으니 괜찮다고 생각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전혀 몰랐습니다. 2023년 3월 모스크바에도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윤호와 저는 더 자주 만나게 됐고 자연스럽게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러던 중 윤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알리나, 우리 함께 살아볼까요? 각자 자취방비도 부담스럽고 함께 있으면 서로 언어 공부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윤호와 함께 있으면 행복했기 때문에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에서 결혼하지 않은 커플이 동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수적인 시각이 많았어요. 특히 제 부모님 세대는 더욱 그랬죠.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알리나, 너무 성급한 것 아니니?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아버지는 더 직접적이었어요. 그 한국 청년이 진짜 너를 사랑한다면 정식으로 청혼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윤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결국 부모님을 설득해서 윤호와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모스크바 시내의 작은 아파트였지만 저희에게는 완벽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윤호는 주방에서 한국 음식을 만들고 저는 거실에서 러시아 시를 낭독했어요. 저녁마다 윤호가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러주곤 했죠. 그 시절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윤호가 만든 김치찌개 냄새가 집안에 퍼져 있었고 저녁에는 함께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었어요. 서로의 언어 실력도 많이 늘었죠. 하지만 그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도 작은 걱정거리들이 있었습니다. 윤호는 가끔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특히 군대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말이죠. 한국 남자들은 모두 군대에 가야 해요. 저도 언젠가는 가야 하는데. 윤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얼마나 오래 가야 하는 건가요? 제가 물어보자 윤호가 대답했어요. 보통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예요. 그동안은 연락하기도 어렵고, 그때는 그냥 먼 미래의 이야기인 줄만 알았습니다. 윤호가 아직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당장 군대에 갈 일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대학 졸업 준비에 바빴습니다. 논문을 써야 했고 취업 준비도 해야 했어요. 영문학과를 졸업한 후에는 출판사나 번역회사에서 일하고 싶었거든요. 윤호도 자신의 연구에 몰두하고 있었고요. 그런 평범한 일상이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5월 어느 날 모든 것을 바꿔놓을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그날 저녁 윤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핸드폰을 받더니 한국어로 긴 통화를 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지만 빠른 대화는 알아듣기 어려웠어요. 다만 윤호의 목소리가 점점 침울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통화가 끝나자 윤호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윤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알리나, 저 한국에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갑자기 왜요? 무슨 일이 생겼나요? 입영 통지서가 나왔어요. 다음 달 말까지 한국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네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윤호가 군대에 간다는 건 최소 2년은 떨어져 살아야 한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정말 가야 하는 건가요? 연기할 수는 없나요? 제가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호가 고개를 흔들었어요. 이미 몇 번 연기했어요. 더 이상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행복했던 시간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현실이 너무 잔혹했어요. 윤호의 한국 귀국까지 한 달이라는 시간이 있었지만 그 시간은 정말 빨리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날들을 소중히 보내려고 노력했지만 이별의 그림자가 항상 따라다녔어요. 윤호는 한국에 가기 전에 저에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작은 시집 한 권과 USB 하나였어요. 이 시집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 시들을 모은 거예요. 한글과 러시아어 번역이 함께 있어서 알리나도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윤호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USB 안에는 윤호가 직접 연주하고 노래한 곡들이 들어 있었어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연주했던 아리랑부터 시작해서 여러 한국 민요들이 녹음되어 있었죠. 제가 없는 동안 이 노래들을 들으며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 시들을 읽으며 한국어 공부도 계속하고요. 윤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출발 전날 밤 우리는 함께 모스크바 시내를 걸었습니다. 처음 만났던 대학교, 함께 갔던 카페, 우리가 살았던 아파트 근처까지 추억이 담긴 모든 장소들을 다시 한번 둘러봤어요. 2년이 금방 지나갈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려 주실 거죠? 윤호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에요. 저도 그동안 한국어 공부 열심히 해서 윤호가 돌아올 때는 유창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준비할게요. 그날 밤 우리는 깊은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서로를 간절히 원했고 이별의 아픔을 달래려고 했어요. 그 순간만큼은 시간이 멈춰버렸으면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까지 배웅을 갔습니다. 출입국장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눴어요. 윤호는 눈물을 참으려고 애썼지만 결국 흐르고 말았죠. 정말 사랑해요, 알리나. 꼭 다시 만나요. 윤호가 마지막 포옹을 하며 속삭였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윤호. 건강하게 잘 다녀와요. 윤호가 보안 검색대를 통과해서 손을 흔들 때까지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진 후에야 집으로 돌아갔어요. 빈 아파트는 너무나 적막했습니다. 윤호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지만 정작 그는 없었죠. 주방에는 아직 김치 냄새가 남아 있었고 거실에는 윤호의 기타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윤호가 준 USB를 매일 들었습니다. 아리랑을 들을 때마다 처음 만났던 그날 밤이 떠올랐어요. 윤호의 목소리가 담긴 노래들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죠. 한국어 공부도 더욱 열심히 했습니다. 시집을 읽으며 모르는 단어들을 찾아보고 윤호가 보내주는 편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처음 몇 주간은 규칙적으로 편지가 왔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군대 생활이 바쁘다는 것은 이해했지만 가끔은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정말 2년 후에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몸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실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바꿔놓을 거라는 것도 말이죠. 윤호가 떠난 지 2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몸에 이상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메스껍고 평소 좋아하던 음식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윤호와의 이별, 졸업 준비, 취업 걱정 등으로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거든요. 하지만 생리가 계속 늦어지면서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이었지만 결과를 확인하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2줄이 선명하게 나타났거든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 산부인과를 찾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확인해 주셨습니다. 축하드려요. 임신 6주 차네요.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윤호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윤호가 없는 상황에서 혼자 임신을 감당해야 한다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윤호에게 어떻게 이 소식을 전해야 할지 고민됐습니다. 편지로 써야 하나 아니면 전화가 가능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 결국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여러 번 썼다 지우기를 반복한 끝에 간단하게 썼습니다. 윤호야, 우리에게 아기가 생겼어요. 지금 6주째예요. 갑작스러운 소식이라 놀랐겠지만 저는 이 아기를 낳고 싶어요.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요? 편지를 붙인 후에는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이건 더욱 어려운 일이었어요. 결혼도 안 한 상태에서 임신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일요일 저녁 부모님 집에 저녁을 먹으러 갔을 때 용기를 냈습니다. 아빠, 엄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식사가 끝난 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무슨 일이니?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으셨어요. 저 임신을 했어요. 순간 식탁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부모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뭐라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윤호의 아이예요. 지금 6주 차라고 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셨어요. 그 한국 남자 지금 어디 있다는 거냐? 책임질 생각은 있는 거냐? 지금 한국에서 군복무 중이에요. 편지로 알렸는데 아직 답장이 안 왔어요. 군복무? 아버지가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럼 언제 돌아온다는 거냐? 2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주먹을 꽉 쥐셨어요. 2년? 그럼 내가 혼자서 아이를 키우라는 말이냐?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알리나, 어떻게 이런 일이. 너무 성급했구나. 엄마, 저는 이 아기를 낳고 싶어요. 윤호도 분명 기뻐할 거예요. 아버지가 격분하며 말씀하셨어요. 기뻐할 거라고? 그럼 왜 연락도 안 하는 거냐? 정말 널 사랑한다면 군대를 늦춰서라도 책임을 졌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날 밤 저는 부모님과 큰 다툼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윤호에 대해 실망했다고 하셨고 어머니는 제가 너무 어리다고 걱정하셨어요. 결국 울면서 집을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윤호가 보내준 편지들을 다시 읽어봤어요. 처음에는 거의 매주 편지가 왔는데 최근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줄어들었더군요. 마지막 편지에서는 군대 생활이 힘들다는 이야기만 간단히 적혀 있었어요. 혹시 제가 보낸 임신 소식 편지가 윤호에게 전달되지 않은 건 아닐까 걱정됐습니다. 아니면 편지를 받고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서 답장을 못하는 건 아닐까요? 매일 밤 윤호가 녹음한 노래를 들으며 울었습니다. 특히 아리랑을 들을 때면 처음 만났던 그날이 떠올라서 더욱 그리웠어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라는 가사가 제 마음과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임신 사실을 안 후 몇 주 동안은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대학교에서도 집중이 안 됐고 친구들과도 거리가 생겼어요.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말할 수 없었거든요. 어느 날 강의실에서 갑자기 속이 메스꺼워서 화장실로 뛰어갔는데 같은 과 친구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알리나 괜찮아?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여. 괜찮아. 그냥 컨디션이 안 좋을 뿐이야.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입덧이 심해지면서 더 이상 숨기기 어려워졌어요. 강의 중에 토할 뻔한 적도 있었고 식욕이 없어서 체중도 줄었거든요. 그런 제 모습을 본 지도 교수님이 따로 부르셨습니다. 알리나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수업 태도도 예전 같지 않고 결국 교수님께도 사실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교수님은 놀라면서도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울 텐데 아이 아버지와는 연락이 되나요? 지금 한국에서 군복무 중이라 연락이 어려워요. 교수님이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그럼 당분간 휴학을 고려해 봐야겠네요. 임신 상태로 논문 쓰고 졸업 준비하기엔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 현실이 더욱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계획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임신 3개월이 되면서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입덧은 심해졌고 학교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었어요. 결국 한 학기 휴학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휴학 신청을 하러 갔을 때 행정실 직원이 물어봤어요. 휴학 사유가 뭔가요? 개인적인 사정으로요.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금세 퍼졌어요. 같은 과 학생들 사이에서 제가 임신했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거든요.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알리나가 정말 임신했다더라. 그 한국 남자애 때문에? 근데 그 남자는 어디 갔대? 군대 갔다던데. 완전히 버리고 간 거 아냐?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윤호가 저를 버렸다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저는 윤호를 믿고 있었습니다. 분명 편지를 받으면 연락할 거라고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윤호로부터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혹시 제가 보낸 편지가 전달되지 않았나 싶어서 다시 편지를 썼어요. 이번에는 더 자세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윤호야, 제가 임신했다는 편지를 받았나요? 지금 벌써 4개월째예요.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당신의 답장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이 편지에도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윤호가 제 편지를 받지 못한 건지 아니면 받고도 모른 척하는 건지. 가장 힘들었던 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동네에서도 소문이 났는지 아는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대놓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정말 결혼도 안 하고 아이를 가지다니. 그 외국 남자는 어디 갔다는 거야? 무책임하기 짝이 없네. 그런 말들 때문에 밖에 나가기도 싫어졌어요. 집에서만 지내는 날이 많아졌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지도 교수님의 말이었습니다. 상담을 받으러 갔을 때 교수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알리나 혹시 낙태를 고려해 봤나요? 아직 늦지 않았을 텐데. 교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당신의 미래도 생각해야죠. 그 말을 들은 순간 정말 화가 났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도 그런 제안을 할 수 있나요? 저는 이미 이 아기를 사랑하고 있었거든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이 아기는 제가 지킬 거예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교수님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그럼 적어도 정부 지원이라도 알아보세요. 미혼모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예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으로 미혼모 지원 프로그램을 찾아봤습니다. 몇 가지 지원책이 있긴 했지만 대부분 러시아 국적자에게만 해당되는 내용들이었어요. 외국인과의 사이에서 생긴 아이에 대해서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점점 어려워졌어요. 휴학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도 그만둬야 했거든요. 임신 상태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었습니다. 부모님께 도움을 청하고 싶었지만 아직도 아버지는 화를 풀지 않으신 상태였어요. 그런 절망적인 시간들 속에서 저에게 힘이 된 건 윤호가 남긴 것들이었습니다.
특히 그가 녹음한 노래들을 들으며 마음을 달랬어요. 뱃속의 아기에게도 들려주곤 했죠. 아가야, 이게 내 아빠 목소리야. 정말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야.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윤호가 준 시집도 계속 읽었어요. 한국어가 서툴렀지만 천천히 해석하며 읽었습니다. 특히 윤동주의 시들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그의 시처럼 저도 어려운 시간을 견뎌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국문화원에서 한국어 강좌를 듣던 중 강사 선생님이 저에게 관심을 보이신 거예요. 한국문화원에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건 임신 5개월째였습니다. 집에만 있으니 우울해져서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윤호와의 연결고리라도 느끼고 싶었어요. 강사는 정세훈 교수님이었습니다. 5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분이셨어요. 수업 시간에 제가 다른 학생들보다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을 보시고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알리나 씨는 한국어를 배우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어느 날 수업 후에 물어보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한국 친구가 있어서요. 그 친구와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배우기 시작했어요. 아, 그렇군요. 한국어를 배우는 가장 좋은 동기죠. 그런데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으세요? 정 교수님의 따뜻한 관심에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마음이 북받쳐 올랐어요. 교수님, 혹시 시간 있으시면 상담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용기를 내어 물어봤습니다. 며칠 후 문화원 상담실에서 정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윤호와의 만남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최윤호라고 하셨나요? 정 교수님이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네, 모스크바 국립대에서 러시아 문학을 연구하던 학생이에요. 혹시 아시나요? 정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물론 알죠. 윤호는 제 제자였어요. 한국에서 학부를 마치고 러시아로 유학을 보낸 학생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정말 놀라운 우연이었어요. 정말요? 그럼 윤호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나요? 지금 군복무 중일 거예요. 연락처는 있지만 정 교수님이 난감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교수님, 제가 윤호에게 편지를 여러 번 보냈는데 답장이 없어요. 혹시 다른 방법으로 연락할 수 있을까요? 정 교수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군대에서는 편지가 제때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외국에서 온 편지는 검열 때문에 늦어지기도 하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정 교수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제안하셨어요. 윤호 어머니께 연락해보는 게 어떨까요? 어머니를 통해서라면 더 확실하게 연락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그래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윤호는 제가 아끼는 제자였어요. 그리고 알리나 씨 상황도 이해해요. 다음 날 정 교수님이 연락을 해주셨습니다. 윤호 어머니와 통화를 하신 후 제게 전화를 주셨어요. 어머니께서 깜짝 놀라셨어요. 윤호가 러시아에서 사귀는 여자친구가 있다는 건 알고 계셨지만 임신까지 했다는 건 몰랐다고 하시네요. 그럼 윤호도 아직 모른다는 말씀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군대에서는 개인적인 편지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어머니께서 직접 면회를 가서 알려주시겠다고 하세요. 그리고 며칠 후 정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윤호 어머니가 직접 전화를 주신 거예요. 정 교수님이 통역을 도와주셨어요.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국으로 오라고 하세요. 혼자서 아이를 낳기엔 너무 힘들 거라고 한국에서 도와주시겠다고 하세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네, 그리고 손자를 보고 싶다고도 하시네요. 윤호가 돌아올 때까지 알리나 씨를 돌봐주시겠다고 하세요. 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도움의 손길이 나타날 줄 몰랐어요. 하지만 저는 러시아 사람이에요. 한국에 가서 적응할 수 있을까요? 정 교수님이 윤호 어머니의 말을 전해주셨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세요. 한국에도 러시아에서 온 며느리들이 많다고 다들 잘 살고 있다고 하시네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 가서 아이를 낳는다는 게 두렵기도 했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께도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걱정스러워 하셨지만 이해해 주셨습니다. 알리나 정말 가고 싶다면 가봐라. 혼자서 아이 키우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구나. 아버지는 여전히 못마땅해 하셨지만 더 이상 반대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 가서 그 남자가 정말 책임질 사람인지 확인해봐라. 이렇게 해서 저는 한국행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임신 7개월의 몸으로 낯선 나라로 떠나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윤호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더 컸어요. 2023년 12월 임신 7개월의 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모든 게 낯설었어요. 한국어 안내방송, 한글로 된 표지판,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모습까지. 출입국장을 나오니 알리나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계신 중년 여성이 보였습니다. 윤호 어머니셨어요. 사진으로만 봤는데 실제로 만나니까 정말 반가웠습니다. 알리나?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어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시더니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그리고는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고생 많았구나. 이제 괜찮다. 우리가 돌봐줄게. 어머니의 따뜻한 말씀에 저도 눈물이 났어요. 공항에서 집까지 가는 길에 어머니가 계속 걱정해 주셨습니다. 배가 많이 불렀구나. 힘들지 않았니? 비행기에서 잘 못 잤을 텐데. 윤호 집은 서울 근교의 작은 아파트였어요. 2층에 있는 깔끔한 집이었습니다. 들어가니 윤호의 사진들이 곳곳에 걸려 있더군요. 어린 시절부터 최근까지의 모습들이요. 윤호 방이야. 내가 여기서 지내면 돼. 어머니가 윤호의 방을 보여주셨어요. 방 안에는 윤호가 사용하던 책상, 기타, 그리고 책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마치 윤호가 금방이라도 돌아올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윤호가 돌아오면 어떡해요? 제가 물어보자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지. 지금은 내가 편안히 쉬는 게 중요해. 첫날 밤 저녁 식사 때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음식을 차려주셨어요. 미역국, 밥, 반찬들. 모두 한국 음식이었지만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임신했을 때는 미역국이 좋다고 해. 많이 먹어. 어머니가 계속 음식을 권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실제로 윤호가 만들어준 음식들과 비슷한 맛이었거든요. 며칠 후 어머니가 병원에 데려가 주셨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아기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네요. 예정일은 내년 2월 초 정도 될 것 같아요. 어머니가 옆에서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손자가 건강하다니 다행이야.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알리나야, 이제 넌 우리 며느리야. 걱정하지 말고 편안히 지내. 그 말을 들으니 정말 안심이 됐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가족이 생긴 기분이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러시아와 많이 달랐습니다. 음식 문화, 생활 습관, 사람들과의 관계 등 모든 게 새로웠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세심하게 도와주셔서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임신부를 대하는 한국 사회의 배려가 인상적이었어요. 지하철에서는 임산부 배려석이 있었고 병원에서도 특별한 케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저를 위해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어 주셨어요. 임신했을 때는 이런 음식이 좋다, 아기한테 이런 영양소가 필요하다 하시면서 계속 챙겨주셨거든요. 그리고 한국의 전통적인 태교 방법들도 알려주셨습니다. 예쁜 그림을 보고 좋은 음악을 들으라고 하시면서 클래식 음악 CD도 사주셨어요. 윤호가 어릴 때도 이렇게 클래식을 들려줬어. 그래서 음악을 좋아하게 된 것 같아. 어머니가 추억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한국어 공부도 계속했습니다. 어머니와 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늘어갔어요. 처음에는 간단한 단어들만 알아들었는데 점점 복잡한 문장도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윤호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윤호의 어린 시절 앨범을 보여주시면서 설명해 주셨거든요. 윤호가 원래 내성적이었는데 중학교 때 기타를 배우면서 밝아졌어. 시도 좋아해서 문학과에 갔지.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윤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저를 점점 진짜 며느리처럼 대해주셨어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을 때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윤호한테 면회를 갈 건데 알리나도 같이 갈래?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도 갈 수 있나요? 물론이지. 윤호도 널 보고 싶어 할 거야. 드디어 윤호와 재회할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024년 1월 어머니와 함께 윤호가 있는 부대로 면회를 갔습니다. 임신 8개월의 몸이라 이동하기 힘들었지만 윤호를 만난다는 생각에 설레고 떨렸어요. 부대 면회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과연 윤호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저를 반가워할까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드디어 문이 열리고 윤호가 나타났습니다. 군복을 입은 모습이 처음 만났을 때와는 많이 달랐지만 그 따뜻한 눈빛은 그대로였어요. 윤호는 저를 보는 순간 멈춰섰습니다. 특히 제 불러온 배를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알리나? 정말 알리나야? 윤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윤호야. 저는 눈물이 나서 더 이상 말을 못했어요. 윤호가 다가와서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해 주셨어. 우리 아기가 생겼다고. 미안해요. 편지로 알렸는데 답장이 없어서. 제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알리나. 편지를 받지 못했어. 군대에서는 외국 편지가 잘 전달되지 않거든. 윤호도 눈물을 글썽였어요. 어머니가 옆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아기가 곧 태어날 텐데 준비해야지. 윤호가 제 배에 손을 올리자 아기가 발로 찼어요. 우와, 정말 움직여. 윤호가 신기해했습니다. 아빠 목소리를 알아보나 봐. 제가 말하자 윤호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날 면회 시간 동안 우리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윤호는 군대 생활의 어려움을, 저는 혼자 임신을 감당했던 힘든 시간들을 이야기했어요. 정말 고생 많았구나. 혼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윤호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어머니가 정말 잘 돌봐주세요. 저는 어머니를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면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윤호가 정말 기뻐하더구나. 아빠가 된다는 게 실감나나 봐. 2월 초 드디어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배가 아파서 깼는데 양수가 터진 것 같았어요. 어머니, 아기가 나올 것 같아요. 급하게 어머니를 깨웠습니다. 어머니가 침착하게 준비하신 후 병원으로 데려가 주셨어요. 괜찮다, 천천히 숨 쉬어. 계속 저를 진정시켜 주셨어요. 놀랍게도 병원에 도착하니 윤호가 와 있었어요. 부대에서 특별 외박 허가를 받고 온 거였습니다. 알리나, 괜찮아? 윤호가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왔어요? 저는 진통 중에도 놀라서 물었어요. 부대장님께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일주일 외박을 허가해 주셨어요. 윤호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진통이 점점 심해졌지만 윤호가 곁에 있으니까 덜 무서웠어요. 윤호는 계속 제 등을 문지르며 격려해 줬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 알리나. 우리 아기를 만날 수 있어. 윤호의 목소리가 힘이 됐어요. 오후 3시경 드디어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아기의 첫 울음소리를 들은 순간 모든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간호사가 깨끗이 닦은 아기를 제 품에 안겨주셨어요. 우리 딸이야. 윤호가 감격에 겨워 울었습니다. 아기는 정말 예뻤어요. 윤호를 닮은 눈과 제게서 물려받은 코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어머니도 손녀를 보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어머, 정말 예쁘다. 윤호 어릴 때와 똑같이 생겼어. 우리는 아기 이름을 윤나라고 지었습니다. 윤호의 윤과 알리나의 나를 합친 거였어요. 윤나야, 안녕. 윤호가 아기에게 말을 걸자 윤나가 눈을 떴어요. 아빠 목소리를 알아보는 것 같아요. 제가 말하자 윤호가 더욱 감동했습니다. 입원하는 동안 윤호는 매일 병원에 와서 저와 윤나를 돌봐줬어요. 기저귀 갈기, 분유 타기 등 서툴지만 열심히 배웠습니다. 아빠가 되니까 어떤 기분이에요? 제가 물어보자 윤호가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책임감이 엄청 크게 느껴져요.
이 작은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게. 하지만 동시에 정말 행복해요. 일주일 후 윤호는 다시 부대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별이 아쉬웠지만 이제는 희망이 있었어요. 몇 개월 후면 전역해서 우리 가족이 함께 살 수 있을 테니까요. 윤나야, 아빠가 곧 돌아올게. 엄마랑 할머니랑 잘 지내고 있어. 윤호가 윤나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어머니와 함께 신생아 윤나를 키우는 일은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한국 전통 산후조리 방법을 알려주셔서 몸이 빨리 회복될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산모가 100일까지 조심해야 한다고 해. 찬 음식 먹으면 안 되고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해. 어머니의 세심한 배려 덕분에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윤나는 하루하루 예뻐졌어요. 웃을 때는 윤호를, 울 때는 저를 닮았다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윤호가 녹음한 아리랑을 들려주면 금세 잠들었어요. 윤나가 태어난 지 한 달 후 어머니가 제안하셨습니다. 알리나 부모님께 윤나 사진을 보내드리는 게 어떨까? 저는 그동안 부모님께 연락하지 못했었어요. 한국에 와서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소식을 전하지 못했거든요. 어머니가 도와주셔서 윤나의 예쁜 사진들을 찍어서 러시아 부모님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건강하게 출산했다는 소식도 함께요. 며칠 후 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알리나, 너희 아버지께서 한국에 오시고 싶다고 하신다더라. 정말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그동안 저에게 화를 내셨던 아버지가 손녀를 보러 한국까지 오신다니. 정말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응, 어머니 말로는 윤나 사진을 보시더니 갑자기 표정이 달라지시더래. 내 손녀를 봐야겠다고 하시면서 항공료를 알아보신다고 하더라. 일주일 후 아버지가 인천공항에 도착하셨습니다. 윤호 어머니와 함께 마중을 나갔는데 아버지의 표정이 예전과 달랐어요. 여전히 엄숙하셨지만 눈빛이 부드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아빠. 저는 조심스럽게 인사를 드렸어요. 아버지가 저를 보시더니 말없이 안아주셨습니다. 고생 많았구나, 딸아. 집에 도착해서 윤나를 소개해드렸어요. 아빠, 윤나예요. 아빠의 손녀예요. 아버지가 윤나를 보시는 순간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엄격했던 아버지가 갑자기 온화한 할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어머, 정말 예쁘게 생겼네.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윤나를 안아보려고 하셨어요. 아빠, 이렇게 안으세요. 제가 안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아버지가 윤나를 품에 안으시는 순간 윤나가 방긋 웃었어요. 저한테 웃네요. 할아버지라는 걸 아나봐요. 그 모습을 본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내 손녀가 이렇게 예쁠 줄이야. 저녁 식사 때 아버지와 윤호 어머니가 대화를 나누셨어요. 언어는 달랐지만 손짓 발짓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하셨죠. 저와 윤호 어머니가 통역을 도와드렸고요. 윤호 어머니가 알리나를 정말 잘 돌봐주셨다고 아빠께 말씀드릴게요. 제가 통역해드리자 아버지가 고개를 숙이셨어요. 며칠 동안 함께 지내면서 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윤나를 보는 눈빛이 너무나 사랑스러웠거든요. 특히 윤나가 울 때 아버지가 러시아 자장가를 불러주시면 신기하게 잠들었어요. 할아버지 목소리를 좋아하나 봐요. 아버지는 윤나에게 러시아어로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셨어요. 바부시카의 나라에서 온 할아버지야. 언젠가 러시아에도 놀러 오렴.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셨어요. 윤호 어머니가 한국 음식을 해주시면 맛있다, 맛있다 하시며 드셨고 한국의 전통 문화에 대해서도 질문하셨죠. 한국 사람들은 가족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 같다고 감탄하셨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윤호가 면회 나왔을 때였습니다. 아버지와 윤호가 처음 만나는 자리였거든요. 윤호가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러시아어로 안녕하십니까, 아버님이라고요. 아버지가 깜짝 놀라셨어요. 러시아어를 할 줄 아는구나. 알리나에게 배웠습니다. 러시아 문학을 공부하면서 언어에도 관심이 생겼어요. 두 분이 러시아 문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아버지도 윤호를 인정하기 시작하신 것 같았거든요. 윤호야, 내 딸과 손녀를 부탁한다. 아버지가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네, 평생 책임지고 사랑하겠습니다. 윤호도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아버지가 한국을 떠나시는 날 공항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알리나 잘 살고 있구나. 윤호도 좋은 사람 같고 윤나도 건강하게 잘 크고 있고. 아빠가 걱정했던 게 부끄럽네. 아빠 용서해 주셔서 감사해요. 용서할 게 뭐가 있니? 오히려 내가 너를 믿지 못해서 미안하다. 아버지가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윤호에게도 악수를 청하셨어요. 윤호야, 우리 딸을 부탁한다. 그리고 언젠가 러시아에도 놀러 와라.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호가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아버지가 떠나신 후 윤호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참 좋은 분이시네. 딸을 정말 사랑하시는 게 보여.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된 것 같았습니다. 한국과 러시아 두 나라의 가족들이 모두 우리를 축복해주고 있었거든요. 윤호가 전역하기 2개월 전 윤나가 6개월이 되었을 때였어요. 어머니가 저에게 제안을 하나 하셨습니다. 알리나야, 다문화 지원센터에서 러시아어 강사를 찾고 있다는데 해볼 생각 없니? 저는 그동안 육아에만 집중하고 있었는데 윤나가 어느 정도 자란 지금 뭔가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정말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내가 한국어도 많이 늘었고 러시아 문학 전공이잖아. 충분히 할 수 있어. 다문화 지원센터에 면접을 보러 갔을 때 담당자분이 반가워하셨어요. 러시아에서 오신 분들이 정말 많은데 제대로 된 러시아어 강사를 찾기가 어려웠어요. 알리나 씨 같은 분이 오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면접에서 제 경험담을 이야기했어요. 한국에 와서 적응하면서 겪었던 어려움들, 그리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말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한국 생활이 낯설었어요. 하지만 주변의 도움과 이해가 있으니까 잘 적응할 수 있었거든요. 다른 러시아 분들에게도 그런 도움을 주고 싶어요. 결국 강사로 선발됐습니다. 일주일에 3번 오전에만 수업을 하는 조건이었어요. 윤나를 돌볼 시간도 충분했죠. 첫 수업날 10명 정도의 한국 분들이 러시아어를 배우러 오셨어요. 나이도 다양하고 러시아어를 배우는 이유도 각각 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알리나입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왔어요.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했어요. 한 분이 질문하셨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한국에 오게 되셨나요? 제 남편이 한국 사람이에요. 사랑 때문에 한국에 오게 됐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수업을 진행하면서 제 경험담도 자연스럽게 나누게 됐어요. 러시아와 한국의 문화 차이, 언어의 특징, 그리고 다문화 가정의 생활 등에 대해 이야기했죠. 러시아어는 격변화가 있어서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규칙을 익히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답니다.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따라와 주셨어요. 특히 러시아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수업 시간이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몇 달 후 윤호가 드디어 전역했습니다. 부대 앞에서 윤호를 마중 나갔을 때 윤나를 안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윤나야, 저 사람이 아빠야. 윤나에게 말해줬죠. 윤호가 민간인 옷을 입고 나타났을 때 정말 반가웠어요. 2년이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는데 이제 정말 가족이 함께 살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알리나, 윤나. 윤호가 달려와서 우리를 꼭 안았어요. 윤나는 처음에는 낯설어했지만 윤호가 아리랑을 불러주자 금세 친해졌어요. 역시 아빠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었구나. 집으로 돌아와서 윤호에게 제가 다문화 센터에서 일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정말 대단해, 알리나. 나도 뭔가 해야겠는데. 윤호는 전역 후 자신만의 길을 찾고 있었어요. 문학을 전공했지만 단순히 글만 쓰는 것보다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러던 중 윤호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알리나 시 낭독과 기타 연주를 결합한 치유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치유 프로그램이요? 응, 요즘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살잖아. 시와 음악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야.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윤호의 특기인 시와 음악을 활용한 사회기여 활동이었거든요. 윤호는 지역 문화센터와 연계해서 시와 음악이 있는 힐링 콘서트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에 진행하는 소규모 공연이었어요. 첫 공연 때 저도 윤나와 함께 보러 갔어요. 윤호가 무대에서 윤동주의 시를 낭송하고 기타로 아리랑을 연주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습니다. 별해는 밤을 낭송할 때는 관객들이 조용히 눈물을 흘리더군요. 시의 힘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 느꼈어요.
공연 후에 한 할머니가 윤호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들은 시 덕분에 마음이 정말 편해졌어요. 고맙습니다. 그런 반응을 보면서 윤호도 자신의 길을 찾은 것 같았어요. 몇 달 후 정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희 가족이 정부로부터 모범 다문화 가정 표창을 받게 된 거예요. 정말요? 우리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설명해 주었어요. 알리나 씨는 다문화 지원센터에서 러시아어 강사로 활동하면서 문화 교류에 기여하고 있고, 윤호 씨는 시와 음악을 통한 지역 사회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두 문화를 아름답게 융합한 가정을 꾸리고 계시니까요. 시상식 날 윤나와 함께 정장을 입고 시청에 갔어요. 시장님이 직접 상장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알리나 씨 가족은 진정한 다문화 가정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융합하면서 지역 사회에도 기여하고 계시죠. 그 순간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힘들었던 시간들이 모두 보람으로 바뀌는 것 같았습니다. 2024년 가을 윤나가 돌이 되었을 때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러시아에 있는 제 부모님을 만나러 가기로 한 거예요. 윤나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만나야죠. 그리고 러시아 문화도 경험해야 하고요. 윤호가 제안했어요. 처음 러시아 여행을 계획할 때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윤나가 아직 어리기도 하고 윤호가 러시아에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거든요. 모스크바에 도착했을 때 부모님이 공항에 마중을 나와주셨어요. 어머니는 윤나를 보시자마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어머, 우리 윤나가 이렇게 컸구나. 할머니가 윤나를 안아주시자 윤나도 방긋 웃었어요. 아버지는 윤호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윤호 잘 왔다. 내 사위를 직접 보니까 마음이 놓이는구나. 집에 도착해서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준비하신 러시아 음식들을 먹었어요. 보르시, 블리니, 비프 스트로가노프. 오랜만에 맛보는 고향 음식이었죠. 윤호도 러시아 음식을 맛있게 드셨어요. 정말 맛있어요. 알리나가 만들어준 것보다 훨씬 맛있네요. 당연하지, 30년 경력이니까. 어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며칠 동안 모스크바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윤호와 제가 처음 만났던 대학교, 함께 살았던 아파트, 그리고 자주 갔던 카페들. 여기가 우리가 처음 만난 강당이에요. 제가 윤호에게 설명해 주었어요. 그때 일이 정말 꿈 같아. 이렇게 윤나와 함께 다시 오게 될 줄 몰랐어. 윤호가 감회에 젖어 말했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아버지가 윤나에게 러시아 동화를 들려주실 때였어요. 윤나는 러시아어를 모르지만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집중해서 들었거든요. 바부시카, 바부시카. 윤나가 할아버지를 러시아어로 부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 예뻤어요. 아버지는 윤나에게 러시아의 전통 인형 마트료시카를 선물해 주셨어요. 윤나야, 이건 러시아의 전통 인형이야. 내가 크면 러시아에 대해서 많이 알려줄게. 윤호도 러시아 문화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특히 볼쇼이 극장에서 발레를 관람했을 때는 정말 감동했다고 하더군요. 러시아의 예술 문화가 정말 대단해요. 이런 걸 보면서 자란 알리나가 왜 그렇게 감수성이 풍부한지 이해가 돼요. 저희가 러시아에 머무는 동안 윤호는 한국 문화도 소개했어요. 부모님께 한국 음식을 만들어드리고 아리랑을 연주해드렸죠. 윤호야, 내가 부르는 아리랑을 들으니까 왜 우리 딸이 너에게 끌렸는지 알겠다. 아버지가 윤호를 인정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특별한 순간이 있었어요. 윤나가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서 러시아어와 한국어를 섞어서 옹알이를 하는 거였어요. 바부시카. 아빠. 엄마. 윤나가 두 나라 언어를 자연스럽게 섞어서 말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신기했습니다. 우리 윤나는 진짜 국제적인 아이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말하자 모두가 웃었어요. 2주간의 러시아 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윤호가 말했어요. 알리나, 이제 정말 우리가 두 나라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어떤 의미예요? 윤나를 보면 알잖아. 한국어와 러시아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두 나라 문화 모두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있어. 정말 그랬어요. 윤나는 집에서 저와는 러시아어로, 윤호와는 한국어로 대화했어요. 할머니들과도 각각의 언어로 소통했죠. 윤나가 18개월이 되었을 때는 더욱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제가 러시아 동화를 읽어주면 한국어로 따라 말하고 윤호가 한국 동화를 읽어주면 러시아어로 반응하는 거였어요. 우리 딸이 천재인가 봐요. 윤호가 신기해했어요. 윤호 어머니도 윤나의 언어 능력에 감탄하셨어요. 어머, 윤나가 할머니한테는 한국어로 말하고 알리나한테는 러시아어로 말하네. 정말 똑똑해. 그의 크리스마스에는 특별한 계획을 세웠어요. 한국의 크리스마스와 러시아의 신정을 모두 기념하기로 한 거예요.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한국식으로 케이크를 만들고 1월 1일에는 러시아식으로 신년 파티를 열었어요. 윤나는 2번의 축제를 모두 즐겼죠. 윤나야, 우리는 다른 나라 아이들보다 2배로 기쁜 일이 많은 거야. 제가 윤나에게 말해주었어요. 새해가 되면서 저는 다문화센터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이중언어 자녀 교육 상담이었습니다. 저처럼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들이 아이의 언어 교육에 대해 고민이 많더라고요. 아이가 2나라 언어를 모두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 어머니가 질문하셨어요. 자연스럽게 2 언어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억지로 하려고 하면 오히려 거부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해드렸어요. 윤호도 자신의 활동을 확장했어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한 문화 융합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한국 전래동화와 각국의 전래동화를 함께 들려주면서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아이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예요. 윤호가 설명했어요. 2024년 말 윤나가 도를 지났을 때 우리는 또 다른 결정을 내렸어요. 윤나에게 동생을 만들어주기로 한 거였습니다. 윤나가 혼자 크는 것보다는 형제가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윤호에게 말했어요. 그래요. 그리고 우리의 2번째 아이는 처음부터 2나라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클 수 있을 거예요. 몇 달 후 정말로 둘째 아이를 가지게 됐어요. 이번에는 처음과 달리 모든 가족이 축복해 주었죠. 윤나에게 동생이 생긴다고 말해 주었을 때 윤나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아기, 안녕. 러시아어와 한국어를 섞어서 말하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그해 겨울 마지막으로 가족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윤호가 윤나에게 말했어요. 윤나야, 너는 정말 특별한 아이야. 한국과 러시아 2나라의 사랑을 모두 받고 자라고 있어.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동생도 마찬가지야. 윤나는 아직 그 말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행복하게 웃었어요. 저는 윤나를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처음 모스크바에서 윤호를 만났을 때는 이런 미래를 상상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사랑은 정말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언어의 벽도, 문화의 차이도, 거리의 한계도.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모두 극복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나를 보면서 확신해요. 사랑에는 정말 국경이 없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더 넓은 세상에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윤호가 기타를 들고 윤나에게 자장가를 불러주는 모습을 보며 저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지만 이제는 우리의 현실이 되었어요. 러시아에서 시작된 사랑이 한국에서 꽃 피우고 이제 우리 아이들을 통해 다음 세대로 이어질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기적이 아닐까요?